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12월 마무리 수업인 것 같습니다. 교재 10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임대차 경공매에서 이제 12월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입문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죠. 자, 교재 10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 그럽니다. 자, 주택임대차를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주택임대차를 그대로 베껴서 만드는 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임법. 자, 우리 중개실무에서 주택임대차 한 문제, 상가임대차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두 문제죠. 근데 이는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그대로 공부합니다. 그럼 민법에서도 두 문제니까 지금 네 문제를 관리하는 큰 시간이다. 그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 상가임대차는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수업을 하시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법률적인 모습에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생활법률로서 실전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주제를 두 번이나 이렇게 엇갈리면서 크로스로 듣게 됩니다. 자, 그 중요한 단원이다 그런 뜻이고, 교재 10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출발을 하면 첫 시간이니까 제목만 가지고도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제목을 딱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그때 여러분들은 주택이 뭘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연한 아파트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대차는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임대차라 합니다. 이 중에서 누구만 보호한다?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만 보호하니까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적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쪽으로만 유리한 규정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고 싶은 것, 보호를 한답니다. 자, 그럼 뭐를 보호할까요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목을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세입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뭐를 보호하냐고요? 뭐를 보호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제일 먼저 뭐가 보호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보증금이죠.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차인의 딸을 보호하거나 임차인의 세금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오늘 같이 추운 날에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면서 내일 나가시오. 이것도 좀 난감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뭐도 보호된다? 기간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보고 세 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는 법이다. 자, 그때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또 기간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새기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정리가 잘 되겠죠. 자, 제목만 가지고도 세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출발합니다. 임차인의 범인. 첫째 줄에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했습니다. 1번 옆에다가 X 딱 해놓습니다. 자, 법인은 주민등록법상 자신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인이 안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연인만 보호받습니다. 법인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코롱주식회사라는 법인에서 수원에 아파트를 하나 세를 얻었습니다. 왜 얻는가 하면 수원 지점장 사택으로 쓰겠다. 그러면 저 아파트 세를 얻은 사람이 코롱주식회사라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 취지죠. 자연인만 보호받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한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한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그라미 합니다. 지방공사 동그라미, 징수기업은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법인은 보호받을 수 없는데 보호되는 법인이 3개가 나타났죠.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2번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외국인도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은 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자연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림 살고 있죠. 또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 이렇게 세우던 외국인들 이 법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하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1번 미등기 무허가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긋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이면 반드시 적용해 줍니다.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공부의 기준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여인숙이라는 곳에 가봤나요? 자, 여인숙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여인숙은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숙박시설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상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보장받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점포 보셨습니까? 앞에 점포입니다. 근데 방을 넣어가지고 살고 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됩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사실상 주거용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2번 미등기 전세도 포함하고 3번 공장이나 창고도 세놓을 당시에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세놓았다면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공장 안에 들어가면 기숙사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사는 방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나 공장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 사실상 주거용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4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 주거용 건물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점포도 개조해서 살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익히시면서 이제 드디어 대항력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출발을 하려면 첫 번째 대항력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공부한 사람이 나 대항력을 잘 모르거나 만약에 문제를 틀리시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있어야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대항력이 뭐냐 하니까 1번 요건 주택을 인도받고가 이 4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2번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대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인 등 줄 것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때 3번 넘으면 효력 발생을 하여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권을 갖춘 때는 그 이길 영시에도 줄 거 넣습니다.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대항력 발생일에 등기를 신청한 권리자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번 한계 밑줄 것입니다. 선순위 담보 물권자 등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대항력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다음 날 몇 시? 오전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을 대항력 이랬습니다. 자, 그럼 대항력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읽어드렸지만 물건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집을 팔면은 매도인이지만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세를 놓는 사람,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을 뭐라 부른다? 임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세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겠죠. 자,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대차 계약이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이 세입자가 있는 자기 아파트를 다른 사람,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다, 그죠? 세 사는 사람이 있다고 내 아파트를 팔지 마라 그런 건 없죠.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은 병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새로운 주인이다, 신소유자다, 맞습니까? 자, 이 병은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사고 싶어서 샀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싸게 나왔으니까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병은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려고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누가 있다? 임차인,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 보고 당신은 갑하고 전 주인하고 계약을 했지 내하고 한 적은 없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인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이래 버리면 임차인이 황당합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고 팔리면 나가야 될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었어요. 이 임차인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놓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주장하는 힘을 대항력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를 대항한다고요? 보증금도 돌려받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를 대항력이다.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을 전달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겠죠. 임차인 어른, 새로운 주인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그게 대항력이잖아, 지금. 그죠? 모습을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그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라 지금 대항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넓게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매매를 했답니다. 그럼 샀죠? 샀으니까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렇게 부르겠지. 자, 그러면 임차인 어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똑같은 말이잖아. 매수인이 병이고 병이 새로운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도 맞는 말인데 이게 시험지상에서 흘러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임차인 어른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하니까 일반적인 수험생 대항력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데 매수인에게 뭐를 받을 수 있다. 웃기네. X 딱 하는 순간 내년에 반갑게 만납니다. 강의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접어든다 그런 이야기 하죠. 매수인이 누구냐는 의미를 잘 새기시라 이 말이 지금. 자, 지금 팔았으니까 매도 매수인인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자, 사망을 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됐다? 상속됐겠다. 이 정도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병이 상속인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인 어른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가 경매 처분됐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됐을까요? 돈을 못 갚았어. 자, 경매 처분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받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낙찰자라 부를 거예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낙찰자가 새로운 주이니까. 자, 매수인, 상속인, 낙찰자, 수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 달라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걸 싹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3자라고 줄을 딱 끈 이유를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3자 하면 이런 사람들이 3자고 새로운 주인이죠. 자, 원래 계약은 누가 했다? 갑하고 을 사이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갑을 빼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제3자라고 그럽니다. 특히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제3자들은 어쨌든 물건을 받은 자다잖아요. 물건을 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 양수인. 이 자들은 어쨌든 물건을 넘긴 자잖아. 양도인인데 우리 대항력이 무엇입니까? 하면 양수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양수인 하면 딱 그림이 쫙 보여야 돼. 양수인은 누구? 임대인의 지위와 권한을 성계한 것으로 본다. 그를 뭐라 본다?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또 양수인이라는 표현도 익혀보시면서 자, 큰 단어를 하나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만 이제 이 법이 적용을 하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공부한 사람이 대항력을 모르고 있거나 대항력 문제를 틀리면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배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 대항력이 있어야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힘을 갖추려면 임차인은 뭐를 해놔야 된다? 등기를 하고 이러면 틀려요. 등기해도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등기가 없더라도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으로부터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되는데 이사라는 조건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1월 1일 이사하고 1월 2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사한 날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는 이사한 날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이사한 날짜 압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나요. 몇 년 됐는데 지금 사시는 집에. 최근에 이사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9월 그래, 기억나는데 뭘 안 난다 그래요. 최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대요. 그럼 최근에 2016년 9월 1일 이사하셨구나. 이렇게 날짜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보통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1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년 전에 이사 언제 왔더라? 이거 알기가 안 쉽죠.
그래서 이사라는 날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3만 원 들고 그죠? 촛불 켜놓고 비런 데 가서 물어봅니다.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래서 하면서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월 5일이 좋은 날이니까 이사하세요. 그래요. 근데 1월 5일이 수요일이다. 평일이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평일날 이사를 못 하잖아. 그죠? 야, 1월 8일날 가야 되는데 그럼 날짜가 1월 5일이 좋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거기서 뭐라 하는가 하면 1월 5일날 솥단지를 먼저 하나 갖다 놓고 1월 8일날 이사를 가시면 그거는 1월 5일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해놓고 이제 1월 5일 솥단지인지 요강인지 뭐 이런 거 갖다 놔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1월 8일 이사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이사한 날짜 언제게요?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봐, 이사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이사를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 동안 이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내일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경우는 이사한 날짜가 언제냐? 애매하잖아 봐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날을 아예 이사한 날로 봐줘 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1월 1일 전입신고를 하고 전항이 설정되었다. 이러면 1월 1일 날 이사와 전입이 다 되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라. 그죠? 문제에서 명쾌하게 1월 1일 이사하고 1월 2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사라는 말이 별도로 없더라도 전입신고 들어왔는 것을 이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되니까 전입신고는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사는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무슨 동 아파트로서 A동 101호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하러 가는 날이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그래서 A동 101호로 하려고 그랬는데 볼펜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죠? 녹여가지고 또 보통 종이 한번 쭉쭉쭉 그려본다고 그래서 썩 이렇게 하나 걸려졌어요. 그리고 101호로 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사실은 101호로 하려고 그랬는데 볼펜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그리다 보니까 1101호로 됐다. 그럼 이거는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못 해준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야, 볼펜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버리면 여기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엄청나게 해칩니다. 그냥 해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해칩니다. 얼마나 해치는 거 한번 보실랍니까?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낙찰자를 기준으로 낙찰자는 이 아파트가 경매나 왔다. 그러면 D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보증금을 자기가 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물건이 경매나 오면 D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을 안 받았을 거예요. 왜? 돈을 1억 더 내놔야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당연히 D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겠죠. 자, 확인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 집에 가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어라 너 D항력 있나?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띵동 한다고 나오는 사람도 잘 없고 낮에 아파트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겠죠. 해보니까 101호에는 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 1101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D항력 있는 세입자가 없네 하고 아파트를 터거덕 낙찰을 받았는데 어리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야, 볼펜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봐준다면 이 사람 돈을 1억 내놔야 돼 지금. 그죠? 돈 1억이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3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하고 이거를 민법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쭉 공부하는 게 이제 D항력에 대한 공부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생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원룸을 얻었는데 1층 101호, 2층 201, 3층 301호, 4층은 401호로 붙여야 되는데 4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501호로 달아놔. 그죠? 그래서 원룸을 세우던 사람이 떡 가서 보니까 A 원룸 501호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명표를 보고 501호로 전입신고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뭘로 돼 있고 그게 401호예요. 그러면 인정된다 안 된다?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왜 그러면 제3자들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펴놓고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공부와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살아가면서 전입신고 하나 잘못해가지고 보증금 몇 천만 원 날아가는 수가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표를 보고 해야 된다. 공부와 똑같아야 된다. 공부하고 똑같아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나 주민등록상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통 터지는 판례도 많습니다.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바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적었습니다. 공무원이 오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같은 공무원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의 지시로 잘못 적었다. 그럼 또 이건 인정 안 해줘. 이런 판례들은 끈끈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무원의 지시라는 말은 또 이겁니다.
자, 이 동네가 뭐 강동구 천호동 17번지에 있는 무슨 아파트 A동 101호다 하고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러 가니까 해당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동네는 5필집 지분이 합쳐서 재개발 아파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하나에 지분이 5개, 6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이게 지분이 20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시에 따라서 20번지 A동 101호로 했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때까지는 그대로 17번지 있었다면 이거 인정해야 된다, 안 한다?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분통 터지는 판례라고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5월 달부터는 20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고친다, 안 고친다? 당연히 고치지. 그걸 안 고친 사람 없잖아요. 공무원이 5월 달부터 바뀌니까 지금 새로 20번지로 지분을 전입신고하자면 그거 안 따를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나중에 경매 처분될 때까지 그대로 17번이었으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분통 터지니까 이걸 억울한 사람이 당연히 소송을 냈겠죠. 소송을 내니까 1심은 이렇다, 2심은 이렇다가 마지막 대법원 판례는 전입신고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수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하여 공무원의 지시로 잘못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대법원의 판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끈끈이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30년이 넘은 법이니까 얼마나 사례가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임차인 을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는 가족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마눌님 하나, 아들, 딸, 그러면 세 식구가 살고 있죠. 자, 그런데 한 2달 살다 보니까 을이 전라도 광주로 전출이 됩니다. 직장이. 자, 그럼 전부 다 싸들고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만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전입신고만 돼 있다. 임차인은 정작 전입이 안 돼 있고 가족들 것만 되어 있다. 이거 전입신고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끈끈이 된다, 안 된다를 기억하셔야 돼. 다시 을이 그죠? 아빠입니다. 고3짜리 딸이 그죠?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럼 운동 같은 거 하나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고3짜리 딸은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빠인 을이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는 누구 것만 돌았고 딸 것만 돌았다.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것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전입신고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꾸준히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이런 것들을 내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달했다면 이제 드디어 대항력을 갖췄으면 넘어가서 이제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108페이지 보증금의 보호가 출발하는데 첫 번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권리죠. 우선 변제권에 동그라미 딱 켜놓고 자, 이제 대항력을 갖췄으면 지금부터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은 기본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이 법이 출발 안 한다 그랬잖아요.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때 우선 변제권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줄 대항력권에다가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효력 경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동그라미 합니다.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번 효력 발생일 줄여놓고 씁니다. 우선 변제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말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한다. 후순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이때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인이라는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하나 나오겠죠. 자, 여기에 뭐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돼 있고 임대인 갑, 임차인 을,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자, 이런 계약서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도장을 딱 받는 것을 확정일자라 그럽니다. 그 도장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 첫 번째 번호가 나옵니다. 12356번 오늘 날짜 2016년 12월 1일 무슨 동사무소에서 찍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확정일자를 찍은 날로부터 내 뒤에 들어오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그죠? 자, 찍은 날로부터 후순위에 우선하는 권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얼마나 확정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자, 여기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는 말은 새 아파트다 그 말이에요. 새 아파트고 집도 깨끗하고 들어온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3억에 전세를 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억의 전세 보증금을 들어가면 3억이 전재산인데 난 이 3억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저 손님이 개공사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수가 있다 없다? 많겠지, 그죠? 내가 3억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 중개를 하는 개공사에게 3억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공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저거 중개를 못 한다고, 그죠?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내 이 3억이 전재산인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몰라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확정일자 받아라. 그런데요.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빨리 이야기해요. 뒤에 분 대답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이야기해. 확정일자 받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 다음. 담보 뭐? 대출을 확인하라고. 집에 대출을 확인하라고. 지금 신축 아파트로서 깨끗하다 그랬는데. 깨끗하다 그랬는데. 지금 대답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시간상 빨리 갑니다. 아, 이러면 대답 안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니까 넘어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죠? 자, 3억이 전재산인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 개공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지금. 그죠? 첫 번째 방금 대답 나왔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그럽니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놓으세요. 이런 말도 예사로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굳이 또 한다면 세 번째,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방법은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임차인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세 가지 중에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 여기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말은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이게 왜 없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주택보증보험 회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3억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상 보험료를 잘 모르겠지만 한 30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을 받고 이 보증금이 만약에 안 나오면 자기가 3억을 책임지는데 아무거나 받아줄 리가 없죠. 조건이 막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보증금보다는 50% 더 넘어야 돼. 그럼 최소한 이 아파트가 6억 원 돼야 돼. 그리고 이제 3억에 돌아서니까. 그리고 선순위에 권리가 없어야 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차라리 확정일자만 받아도 훨씬 안전한데 굳이 300만 원을 들어가 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른다고, 일반인들이. 근데 이것도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확정일자를 찍었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확정일자를 찍었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집주인이 돈 안 내준다는 데는 어떡할 거라, 그죠?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3억을 탁 내줘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점은 있다고. 근데 이 좋은 점이 아무리 있지만 사람들이 그 300만 원이라는 경비를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 그래서 3번을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다. 이런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확정일자를 설명하려고 여기 왔는데, 통상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개공사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최소한 경비 3억에 대해서 6, 70만 원 든다는 거 아십니까? 경비 6, 70만 원 들어요. 거기다가 집주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집주인이 왜 싫어할까요? 내가 비록 세를 놓고 있지만 설정 등기 자꾸 해달라 그러면 세 얻을 사람이 많다면 니는 나가라 이러고 싶다고. 그 등기 안 하고 싶은 사람한테 세를 주고 싶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을 집주인은 안 좋아해요. 내가 비록 세를 주고 있지만. 자, 그러니까 집주인 싫어하지요. 경비도 6, 70만 원 드는데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된다? 세입자. 자기가 부담해야 되지 집주인한테 내놔라고 못하잖아, 그죠? 경비도 6, 7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집주인한테 부탁하려면 바카스도 한 박스 사가야 돼. 그럼 바카스 경비도 들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인감을 하나 뭐 받았다. 그러면 등기하고 난 뒤에 2년간 살았어요. 살다가 나갈 때 되면 집주인이 100%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소시켰나요? 이렇게 물어요. 또 법원에 가야 돼. 말소하러. 말소 경비 한 10만 원 듭니다. 또 그거 자기 부담해야 돼. 그리고 말소했다라고 등기부등본 또 하나 떼야 되겠죠. 그거 떼면서 바카스 또 한 박스 사야 돼. 그럼 벌써 바카스가 2박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집주인한테 갖다 주면 집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몇 번 쳐다보고는 보증금을 내주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2년 살다가 나가면서 설정했다가 말소했다가 등기부는 구질구질하게 해놓고 이렇게 한마디 듣고 이제 보증금 받아 갑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기나 말기나 아마 보증금이라도 잘 받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게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한 날로부터 후순위 우선하지 앞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항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확정자는 딱 받는 순간 내 뒤에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다고. 그때 확정자 찍으러 갈 때 집주인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비 든다 안 든다? 든다. 600원 듭니다. 600원. 그래 뭐 확정자 경비도 아니지 600원 거지. 그 다음 다 사고 나갈 때 말소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확정일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비교할 때 얼마나 큰 효력이냐를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경매할 때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또 왜 좋은가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살이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어요. 다 장단점은 다 있는 거라. 지금은 확정일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비 들지도 않는다. 집주인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누구라도 가서 받을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 세를 얻으러 간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쓰잖아 지금 그죠? 그럼 아직까지 이사는 다음 달 초에 하겠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약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가서 뭐 한다?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부터 먼저 해놔. 전입신고를 해야 뭐가 발생하니까 대항력이 출발하니까 전입신고 해놓고 확정일자 계약서 있죠. 거기다 탁 받아놓는 게 대다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만큼의 효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익히시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효력 발생을 보셨는데 4번 보니까 우선 변제권의 성계라는 단원이 따라옵니다. 제목에 줄을 닦았습니다. 이 성계가 뭐냐 하니까 다음 각호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을 성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취지인가 하면 이겁니다. 지금도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전세권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세 1억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니까 집주인이 2억으로 올려달랍니다. 아, 그러면 1억 이상 더 올려준다는 건 부담스럽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만약에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한다? 대출을 받겠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뭐 1%니 2%니 이런 세월인데 전세자금 대출은 7, 8%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안 그래도 집을 세를 주기 위해서 빌리는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 이자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니까 서민들이 허리가 부러질 정도인 거죠. 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많이 받습니까? 하니까 은행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1억을 대출해주고 원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이자를 높게 받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좋다. 국가가 대출해준 이 금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성계를 받도록 해주면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자를 낮출 수 있으니까 지금 이자가 한 3%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하면서 대출 받았다면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뭐를 한다? 성계하게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어떤 은행이 뭐 성계를 받고 하는 것들도 참고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계를 하는구나 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이제 드디어 4번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들어오는데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4번 최우선 변제권 줄 닦아놓고 별표 탁 찍으셔야 됩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이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경호사들이 잘 털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중요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어지는 권리가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대항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최우선은 가장 먼저 해주겠다 그런 취지겠죠. 교재를 봅니다. 첫째 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 것입니다.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담보 물건이라는 말이 탁 들어오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임금 우선 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데 2번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는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별보다 줄 것입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까지 줄 거놓고 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 담보물건 설정 등기 시점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데 또 줄 것입니다. 시험 출제 문제입니다. 즉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정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문이 따라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뭡니까? 하니까 방금 보셨죠? 누구보다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합니다.
자, 그럼 다른 담보물건이니까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준다. 다른 담보물건에 우선 하는데 조건이 뭐다? 대항력에다가 소액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단에 표가 나오는데 한 장 넘기시면 자, 한 장 넘기시면 2016년 3월 31일을 찾았습니까? 옆에 현재 동그라미 딱 해놓고 현재 것은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서울에서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해주겠다라는 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과밀권역은 얼마? 8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700까지 해주겠다. 광역시, 세종시 이런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를 최우선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까지를 최우선 해준다라는 조건의 표가 있고 이 표는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요? 2016년 올해입니다. 올해 3월 31일부터 현재는 그렇다라는 표예요. 자, 이 표를 여러분들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험지에서 이 표를 줄 테니까 표를 찾아낼 줄은 알아야 돼요. 이 표를 찾아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서울 것은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험생의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것을 기준으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양평은 얼만데 여주는 얼만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양평 여주에 그게 수험생 몇 명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기준 서울은 1억일 때 3,400까지 정도는 숫자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당연히 출제됐었습니다. 원래도 주택임대차 이 숫자는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이 서울에서는 1억일 때 3,400까지를 다른 담보물건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1억 5천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많겠지. 그죠? 자, 그럼 1억 5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최우선 면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숫자를 기억하라고 지금 묻습니다. 서울에서도 8천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자, 8천에 사는 사람은 얼마까지 최우선 될까요? 답은 3,400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억일 때 3,400이니까 8천이면 한 3,200좀 됩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억 이하일 때 무조건 3,400이 됩니다. 서울에서 3,400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최우선 면제 얼마까지 받을까요? 3,400만 원 전액을 최우선 받습니다. 다시 서울에도 보증금 1,000에 월세 51에 사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최우선 면제 얼마까지 들까요? 그거는 1,000만 원이지 3,400을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숫자를 지금 익혔습니다. 자, 그럼 이 최우선 면제를 보시면서 시험이 안 나오면 그만인데 나오면 무조건 물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딱 조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최우선 면제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 줍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지금 교재에서 줄을 쫙 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최우선 면제가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나오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2분의 1의 범위와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를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시키니까 여러분은 그림 그리지 말고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러분 최우선 면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다르니까 서울이다 어디다를 반드시 밝혀줍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1억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경매 처분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은 최우선 면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시험에 나오면 답이 뭘까요? 자, 문제는 알아듣겠습니까? 주택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서울에 있고 지금 세입자가 두 사람이 있어. 보증금 1억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저 주택이 경매 처분돼 가지고 이제 1억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그럼 그 세입자들이 최우선 면제를 얼마를 받는가를 물어본다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2,500씩만 받습니다. 아니 서울은 1억일 때 3,400까지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2,500입니까? 하면 방금 했죠. 이 경락된 금액의 전체 금액이 아니고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준다니까. 그죠? 조건을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2분의 1이면 얼마다?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최우선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3,400씩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2를 한다고. 그러면 2,500, 2,5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배웁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현장의 개공사들은 서울에서 보증금 1억이면 무조건 3,400원 최우선 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리는 말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봐요. 2,500 받는 사람 나오잖아 지금. 그죠? 만약에 여기 세입자가 3명이었다. 나누기 3해요. 1,700만 원씩 밖에 안 돌아가. 5천 가지고 세 사람이면. 그런데도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1억 이하이면 무조건 3,400원 된다 하면 틀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3,4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2분의 1의 범위니까 5천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을 나눠주겠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얼마까지 해줘도 된다. 3,400 주는데 전혀 지장 없죠. 뭐 3,400이 안 된다 소리 했는 건 아니잖아요. 3,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 2분의 1이라는 말을 익히고 계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왜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다른 담보물건보다 먼저 해주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가 처분됐다는 뜻은 1번에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경매가 됐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대금에서 세입자들 최우선을 다 해줘버리면 1번 국민은행이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만약에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국가 경제가 절단납니다. 손실이 사건보다 더합니다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우리가 가계대출이 좀 7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은행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을 못 받는다라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은행에서 지금 나간 대출 전부 다 회수해야 되겠죠. 온 경제가 절단 나버립니다 완전. 그래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분의 1을 딱 떼놓고 최우선을 해주는 거예요. 2분의 1의 범위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또 이것을 악용하는 수도 생겨요. 그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악용은 이거예요. 자, 이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경매되기 전에 누가 제일 잘할까요? 경매된다고? 집주인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안 갚았다. 몇 달 됐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경매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방 4칸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다 갖추고 이불보따리 다 갖다 놓고 전부 3,400, 3,400씩 다 해줘버리면 또 1번 꽝 되는 수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줍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고 현장에서도 많이 틀린다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를 멀리도 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 뭐 신림동으로 갔다고 칩시다. 자, 상계동에 살다가 왜 신림동 갔을까요?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했거든. 그래서 이제 아들 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언제? 2016년 올해 12월 1일 보증금 1억을 갖추고 아파트에 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신림동으로 올해 이달 초에 이사를 갔는데 가보니까 이 아파트에 2013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더하는 아파트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보증금 얼마라고요? 1억. 보증금 1억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시세가 한 2억은 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 처분되었다. 그럼 1억 5천이 되더라도 1억 5천이 됐더라도 1번 저당권 얼마? 500만 원 주고 내 거 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위험한 주택이 아니다. 이 정도의 감각은 살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주택에 들어갔는데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지. 내가 12월 1일 보증금 1억에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으면 나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멀리도 가지 말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다니까요. 언제? 12월 1일 이달 초에 보증금 얼마? 1억을 갖춰가지고 이사를 갔다. 가보니까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나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 그죠? 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가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1억일 때 3,400까지는 언제부터다? 2016년 3월 31일부터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13년의 선순위 담보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서울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표를 보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표를 보고 찾아봐요. 2013년 1월 1일이면 서울일 때는 얼마였다? 찾았으면 기념으로 줄 거예요. 얼마? 7,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500까지라는 표를 찾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봐요. 국민은행이 2013년도에 이 집을 담보대출을 500만 원을 해줄 때는 그때는 7,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0까지는 무조건 내보다도 먼저 받는구나를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억일 때 3,400까지를 해준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아까도 얘기했죠.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니는 손해봐라 할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선순위가 담보돼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면제를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얼마다? 7,500일 때 2,500까지인데 지금 나는 얼마에 들어가고 있다? 1억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지금 서울에서 1억이면 무조건 3,400원 된다라고 설명하면 얼마나 틀리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딱 보면 최우선 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 첫째 얼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 준다. 두 번째,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준으로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도 많이 틀립니다. 자, 예. 네, 질문도 됩니다. 21, 아니 2분의 1 보니까 집값이에요, 아니면 했잖아. 경공매시라는 말이 조문에서 싹 지나갔어요. 집값이 아니고 1억에 낙찰이 되었다 그랬잖아. 그걸 낙찰 금액에서 낙찰 금액 2분. 거기에 확정일자는 상관없어요. A, B 세입자 확정. 어디? 여기 있어. 2,500씩 여기 그렇지. 그것도 질문 잘 하셨어요. 자, 지금 아까 질문하다가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모양인데 1억에 낙찰되는데 1억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이랬죠. 그럼 얼마씩 나간다? 2,500, 2,500 나오는데 이때 확정일자는 관계없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지금 질문이 봐요.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확정일자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잖아. 대항력에다가 뭐를 갖추면 된다? 소액 보전금이 조건이잖아. 여기 확정일자라는 말이 시험에 잘 나와요. XX 지금 질문한 거. 그죠? 확정일자 조건 없잖아. 그런데 실전에서는 두 사람 중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유리하다라는 말은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 일단은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조건은 있다 없다? 없잖아. 없죠. 거기서 또 하나 더 배우는 것도 있어요. 자, 지금 1억의 세입자가 두 사람이 산다 그랬지만 두 사람이 그 집에 새 들어올 때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온 거 아니겠지. 이 사람은 1년 전에 들어와서 살았고 지금 이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주고 늦게 들어왔다고 늦게 주는 거 아니라고 나누기 일을 해요. 채권은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를 똑같은 날 두 사람이 싹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라 그죠? 한 사람은 1년 전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지금 막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누기 일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경매 배당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최우선 변제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지금 말했던 것이 교재 여러분 줄을 껐어요. 자, 줄 껐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109페이지. 109페이지 거기 표 하단에 표 바로 위에 줄 것이었잖아요. 두 주제 줄을. 즉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을 보셨잖아요. 지금 그죠? 봐요. 지금 내가 1억에 들어가지만 1억에 해당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을 익히시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중요한 실무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더니 110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옵니다. 10분 쉬었다가 따라갑시다.